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정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친구 재훈이 생일 파티였습니다. 강남 클럽. 구석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홀짝였습니다. 얼굴이 벌써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 연애 경험 거의 없고 부모님은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외로움에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척했습니다. 누군가 제 잔에 와인을 채웠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은은한 향수 냄새. 40대로 보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됐고 우아했고 뭔가 슬퍼 보였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주. 제 회사 건물 근처에서 산다는 것.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고 외롭다는 것. 부모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명함을 건넸고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며 어제 고마웠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3분 후 답장이 왔고 나도 즐거웠고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청담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은주는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간결한 메이크업. 식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야기. 사업가라는 것. 바쁘다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공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모든 걸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문자, 점심시간 통화, 퇴근 후 만남. 은주는 항상 다른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호텔, 차 안, 가끔은 제 원룸에서. 하지만 절대 자신의 집으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남편이 아직 집에 가끔 온다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 원룸에서 은주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명함 하나. 박남현. 대한무역 대표이사. 그리고 휴대폰 사진. 은주와 어떤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고 최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았습니다. 침착하게 다가와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냐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은 1년 전 것이고 남편 회사 행사에서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원피스 어깨를 내렸습니다. 멍이 있었습니다. 푸른색과 보라색이 섞인. 남편이 때린다는 것. 자주. 도망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구해내겠다고. 저는 은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자주 조퇴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오직 은주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도망가자는 것.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 새집 보증금, 이사 비용, 당분간 생활비.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과 제가 7년간 모은 돈 전부 인출했습니다.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은주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린 후 남편 출장 가는 주에 같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은주와 함께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날이 제가 은주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카톡 프로필도 사라졌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클럽에도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아무도 은주를 몰랐습니다. 명함에 있던 회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대한무역. 강남 빌딩 35층. 찾아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박남현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전화를 하더니 돌려보냈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SNS, 기사, 모든 것. 박남현. 대한무역 대표. 50대 초반. 재벌 2세. 그리고 주소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기사에 나온 것. 성북동 단독주택. 다음 날 저녁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화려한 정원. 3층 저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정장 차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박남현이었습니다. 박남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아내와 무슨 관계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떠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박남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째인지 아냐고. 박남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취미가 있는데 외로운 남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리고 사라지는 것. 저는 15번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박남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부녀 유혹죄로.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은주에게 연락하지 말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만약 어기면 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지인들에게도 모두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전부. 7년의 저축.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주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유부녀와 바람났다는 것. 돈까지 뜯겼다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호출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달이 지났고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원룸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TV 지역 뉴스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서은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장이었습니다. 박남현 대표 부인으로 소개됐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기자 인터뷰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보람 있고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은주는 완벽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였던 그 슬픈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녀의 게임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박남현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해외 출장. 그날 밤 그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을 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화요일 밤 11시 성북동 저택 앞에 섰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층 거실. 창문 너머로 은주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제 주머니 안 편의점에서 산 과도가 만져졌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은주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과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렇게 해봤자 제 인생만 끝난다는 것. 그 순간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 있었습니다. 5명.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은주가 혼자 있었던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경찰이 저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눈빛.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은주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외로워 보여서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계속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는 것. 8천만 원은 제가 투자 명목으로 준 것이고 사업 실패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조작된 문자 기록, 편집된 통화 녹음, 저만 비춰진 CCTV.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치료 감호 명령.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감호 시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며 의사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 테니까. 밤마다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향기. 모든 게 가짜였는데 왜 아직도 그리운 걸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신문경제면 기사에 박남현 대표 새로운 사업 확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남현과 은주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 부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시작. 외로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치료 감호는 1년 만에 끝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는 것. 은주의 SNS에 새로운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 젊은 남자. 20대 후반쯤.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다음 희생자였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진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카페 로고가 보였습니다. 홍대 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대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 남자.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은주의 수법을, 박남현의 존재를. 하지만 그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저보고 질투하지 말라며. 그리고 떠났습니다. 1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순진하고 확신에 차 있고 사랑에 빠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아직도 날 사랑하지? 3개월 후 인터넷 뉴스 포털 사회면에서 본 기사. 홍대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 자살 시도. 한강에서 구조됐다는 것. 이유는 거액 사기. 여자에게 속아서 1억을 잃었다는 것.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그 남자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더 강하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은주를 멈춰야 한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침묵합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폭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클럽에서 만난 40대 유부녀. 내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사랑에 빠진 과정, 돈을 잃은 경위, 재판까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특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대한무역, 자선행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달라는 것. 48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바보 같다는 것, 쉽게 속았다는 것, 그리고 쪽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홍대 카페에서 12명,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이야기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8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송금 증명서, 그리고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 각자 다른 남자와 하지만 같은 패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기죄, 공갈죄로.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부인했습니다.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것, 투자금이었다는 것, 사기가 아니라는 것. 박남현도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대형 로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6개월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2명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피해자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은주와의 대화. 은주가 직접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업이고 외로운 남자들이 쉬운 타겟이라는 것.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불법 녹음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정황상 신빙성이 있며 채택했습니다. 3개월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벌금 10억. 은주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남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수감됐지만 면회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됐는데 왜 공허할까?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겨도 져도 제 삶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 후 박남현 구속. 횡령, 배임, 자금 세탁. 10년형 구형.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은주를 이용해 더러운 돈을 세탁했다는 것. 외로운 남자들을 타겟으로 돈을 받아내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 은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그녀가 했으니까. 어느 날 은주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며 느꼈던 감정. 그것만큼은 진짜였다는 것.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면서 내가 쌍년한테 미쳤었구나. 헛웃음이 나오며 지난날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